오늘은 송나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송나라를 이제 건국한 사람은 이제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주의 절도사 출신이야. 후주를 만나라 어떤 나라? 지난 시간에 그 당나라 멸망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이 618년에 운대해서 907년에 망하고, 요 사이에 5대 십국 시대가 있어. 요 5대와 십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5대는 양당 진한주 5개의 나라. 그런데 이 나라 이름이 다 기존에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후자를 다 붙인다. 후. 그래서 이 당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주전충이 양나라를 쳤는데 이것을 후양, 이럴 땐 또 후자를 붙이면 발음이 이제 후량으로 되지. 후량. 그래서 이 후량이 기존의 당나라 영역을 다 지배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북쪽 절반 정도를 지배했고, 나머지 중국 남쪽에 거의 동시에 10개의 나라가 세워졌어. 요거는 평균 한 10년여 만에 왕조 개최가 계속 이루어졌지. 그래서 5대 십국 시대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 후주의 절도사였던 절도사 조광윤이 송나라를 후주를 무너뜨리고, 이게 96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53년 동안 이제 5대 십국 시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제 마지막 5대 마지막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후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이 송나라를 세우고 이 십국을 하나둘씩 다 없애. 그래서 결국 사실 완벽하게 통일된 건 이제 조광윤의 아들 때인데, 그 다음 때인데, 어쨌든 조광윤이, 즉 송태조가 이 5대 십국 시대의 혼란을 사실상 다 수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송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느냐, 제일 먼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황제권을 강화시켜 나가. 즉 당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황제 권력이 약해져서다. 다시 말해서 절도사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황제권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송을 세운 이 조광윤, 송태조는 반대를 하겠지. 어떻게? 절도사의 권한을 회수, 약화시키고, 자기가 절도사 출신으로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 그런데 자기 밑에 절도사를 둘까? 또 절도사를 둔다 하더라도 막강한 권한을 줄까? 불안해서 못 살지. 자기가 절도사라서 황제가 되는데 자기 밑에 절도사를 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도사의 권한을 싹 회수하고 철저하게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금군의 통수권을 장악해. 금군이란 뭐냐? 금군. 황제의 직할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앙군이, 이런 중앙군의 통수권을 황제가 완벽하게 장악을 해.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황제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이 금군은 수도와 황제를 지키는 중앙군으로서 이 금군의 권한은 아주 강화시키고, 그리고 혹시 모를 이를 대비해서 지방군은 약화시켜. 왜? 지방군이 혹시 황제한테 덤벼들까봐. 근데 그것이 반대로 외부의 이민족의 침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태조는 핵심 뭐냐?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해서, 그러니까 군의 어떤 힘을 약화시키고 문인들, 그러니까 문인 관리들의 정치적 권한을 철저하게 확대시켜나가고, 그러면서 시행한 제도가 뭐냐? 바로 전시야, 전시. 전시란 뭘까? 수나라 때 만들어져서 당나라 때까지 계속 시행되어 제도가 과거제예요. 관리를 최대한 실력, 능력 위주로 선발하고자 했던 제도가 바로 과거제도죠. 근데 이 과거제도가 당나라 때는 완벽한 실력 위주의 관리 선발 제도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어. 왜 그러느냐? 예. 크게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어가지고, 1차는 요즘으로 얘기할 때 교육부, 그 당시로 가면 예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1차 이제 실력 위주로 1차 시험을 치른 다음에 2차 시험은 쉽게 해서 면접 시험이죠. 면접 시험. 그래서 면접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그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문 위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문은 아니고 일단 실력 위주로 뽑은 다음에 그 내에서만큼은 가문 위주로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면접 시험 이름이 글씨를 잘 쓰는지 또는 순서대로 얘기하자. 신원서판 이라고 해서 신체가 멀쩡한지, 그러니까 막말로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몸에 장애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선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지, 글씨를 잘하는지, 잘 쓰는지, 판단력이 좋은지를 테스트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면접 시험은 한마디로 주관성을 띠면서 결과적으로는 1차 실력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가문 좋은 사람을 뽑았다가 송나라 때 와서는 이 신원서판이라는 이 면접 시험을 없애고 전시를 쳐요. 전시란 이 전자 어전, 황제의
앞에서 마지막 3차 시험을 치르면서 결국은 끝까지 실력 위주, 능력 위주의 과거 제도를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돼.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듯이 4대부, 4대부. 4대부 계층, 즉 가문보다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계층이 성장을 했는데 그들을 기존에 있던 귀족과는 구별해서 4대부라고 해요. 이 4대부들이 새롭게 성장을 했고 이들이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지지 기반이 돼요. 왜냐? 과거 시험 과목이 결국은 주로 유학, 또 유학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충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황제가 자기를 관리로 뽑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중국 역사상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또 되면 그 이유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송나라 때 충신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건 바로 이러한 제도, 이러한 과거와 과거에서도 전시의 시행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어. 이런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방력이 너무 약하대. 그래서 수시로 북방민족이 침입을 해와. 이 얘기 이제 이따 얘기할 텐데, 북방민족. 이때 북방민족은 무조건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방민족이 아니라 중국 북쪽에 있는 민족으로서 자기의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자기의 언어를 유지하면서 그 국가를 만들어서 유지한 민족들을 북방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민족이라는 단어는 항상 무엇과 같이 쓰이느냐? 정보광주. 이거 이제 고유 명사라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중국 일부를 지배하며 세운 왕조를 정보왕조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왕조는 꼭 북방민족만이 세운 왕조가 정보왕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런 이제 북방민족이 침입을 해왔을 때 송나라는 한마디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굴복시킨다든지 완전히 내쫓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진시황이라든지 한무제라든지 뭐 또 당나라 때 마찬가지고 중국 북쪽에서 중국을 괴롭히던 뭐 흉노족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을 그 이전에는 완벽하게 내쫓았는데 이 송나라는 그럴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느냐? 경제력으로 그들의 침략을 무마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래서 뭘 줬느냐? 한마디로 중국에서 이때 이제 당연히 송나라였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런 중국을 침략한 사람들한테 침략을 무마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세패라고 해요. 세패. 그래서 이때 뭘 주느냐? 주로 은과 비단을 줘. 아주 엄청난 양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송나라에서는 그들과 싸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이 비용이 좀 덜 들어갔다고 불러요. 세패가.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세패로 무마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는 송나라의 재정이 계속 악화돼서 문제가 생겨. 그랬을 때 당시 송나라의 황제 신종이라는 황제가 왕안석이라는 그 당시 좀 상대적으로 젊은 관리를 등용을 해서 새로운 법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시행한 것이 뭐냐?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 있네. 크게 부국 강병책을 실시하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국책으로서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균수법, 강병책으로서 보갑법, 보마법을 시행을 해요. 이 내용까지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러한 부국 강병책을 추구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자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재정적 효과는 일부 있었으나 농민이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세력들 그걸 흔히 구법당이라고 해요. 이 구법당들이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신법당의 이러한 개혁 정치에 반대하면서 도리어 당쟁이 심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차 당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금나라가 이 금나라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 금나라가 공격을 해서 결국 송나라는 영토의 절반가량을 빼앗기게 돼요. 즉 화북지방. 화북이 어디지? 화북지방이 어디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중국의 큰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큰 강.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렇게 내려오는 창장강, 흔히 양쯔강이라는 이 강이 있고, 그래서 이 강 유역과 이 강 유역을 포함해서 남쪽을 강남지방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세계에서도 10위권 이내로 긴 강이 바로 황허강, 황하. 있을 때 이 황하 유역을 화북지방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 있듯이 이 황하 유역일 때를 이 금한테 싹 빼앗기게 돼. 나라가 절반 가까이를 빼앗기고 이 양쯔강 유역과 그 이남만 차지하게 되지. 수도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중국을 남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송나라는 철저하게 황제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문치주의만 시행하다가 도리어 군사력이 약화돼서 이러한 북방민족에 시달리다가 결국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영토의 절반 가까이를 빼앗기고 남송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송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북방민족 또 북방민족이 세운 이 정보왕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민족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나라가 요 나라예요, 요 나라.
일찍이 요나라가 이제 언제 등장했느냐? 아까 얘기했지. 5대 10국 시대가 907년부터 960년. 왜? 여기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됐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라는 언제 들어서느냐? 요 사이야. 916년에 야율 아보기 여기 이름이 나오지. 요 거란족이야. 거란족이고 거란족이 북방민족이고 그 거란족이 세운 정보광조가 요가 되는데 이 거란족 즉 요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성이 야율시야. 두 글자. 이름은 아보기. 이게 이제 우리 발음이고 원래 얘네들 발음대로 하면 엘리아 파우지라고 하는데 이 야율 아보기가 중국 북쪽부터 지금의 몽골 표현 일대에서 살던 부족을 싹 통합을 하고 요나라를 건국해요. 언제? 916년. 그리고 나라 세운 지 10년 만에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켜요. 926년에. 그러면서 계속 내려와서 930년대에 이르면은 연운 16주를 차지해. 연주, 운주를 비롯해서 총 16개 주. 요것도 요 지도에 좀 나와 있네. 여기 연윤 16주가 있지. 요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할 때 만리장성의 이남으로서 그 베이징 일대의 땅 16개 주야. 그러니까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즉 한족과 이 북방민족 내지는 이민족의 경계선이 뭐냐? 바로 만리장성이야. 여기를 요 정도 선을 지나가는. 그런데 요 나라가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중국 한족들이 지배하는 그 영역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지. 물론 일부지만. 이때 이제 송나라는 이 요와의 싸움에서 사실상 패해서 전연이라는 곳, 이게 지명이에요. 여기에서 서로 화해하는 맹약, 맹세하는 약속 이런 뜻이지. 맹약을 맺고 막대한 세패, 아까 얘기한 대로 금, 은 이제 1년에 뭐 금 10만 양에 뭐 비단 20만 필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양을 주면서 이들의 침략을 무마해. 그래서 결국 요와송은 이 이후에 크게 싸운 적은 없어. 왜? 송나라가 그냥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았던 것이죠. 한편 요 나라는 통치 체제로서 특이한 제도를 마련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네. 교과서인데 북면관제, 남면관제. 어떤 방식이냐? 즉 이 요 나라가 고려 북쪽에서부터 이 엄청난 만주 일대부터 중국 북부 일대를 지배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중 지배 체제라고 하는데 자기들 즉 거란족을 중심으로 한 유목민족들은 부족제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자기들의 통치 방식대로 통치를 하고 반면 한족을 비롯한 농경민 사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주연제, 즉 당나라 때부터 있던 그런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서 지배해 나갔던 거예요. 이해가 가겠지? 크게 두 가지로. 거란족을 비롯한 유목민 사회는 부족제를 유지하고 얘네는 부족제를 유지할 수는 없지. 왜? 유목민이니까 계속 이동 생활하잖아.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농사지니까는 정착 생활하지. 그리고 거기는 행정구역을 나눈 거야. 주와 시간으로. 이런 방식으로 통치를 했고 그러면서 이들도 고유한 자기들의 문자를 사용해. 거란 문자를. 요게 지난 그전 시간에 얘기했지. 그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특히 이제 북위는 중국의 절반 가까이를 지배했지만은 이 북방민족 또 정복왕조와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철저한 한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했어. 자기의 말도 안 썼잖아, 말. 물론 글은 없었고, 걔들. 고유의 문자 없었는데, 요 나라는 고유의 문자를 만들었다. 고유의 문자. 아주 특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북방민족이 있느냐? 탕구투족이 있어, 탕구투. 중국 사람들은 이제 쓰기는 한자로는 이제 당항이라고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탕구투족이에요, 탕구투. 그걸 해야 되는데. 이 탕구투족은 11세기에 건국을 하는데 어디냐? 황하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서 가는데 이 황하 일부 지역부터 여기 이 탕구투가 세워진 것이 1038년 11세기 초에 세웠는데 사실은 뭐 영토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서한은 사실은 약한 나라였어. 그런데 송나라가 그 약한 나라도 사실은 장악을 못했던 것이지. 진압을 못했던 것이지. 그리고 이들에게도 세패를 줘가면서 그냥 평화관계를 유지해 나갔던 거예요. 이 서한은 조그맣지만은 그래도 크게 그래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은 비단길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교육로 중간에 있으면서 경제력이 성장을 하면서 무척 나름대로 이 군사력까지도 강했기 때문에 이 송나라가 제대로 이 조그만 이 서하까지도 장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이 서하도 나름대로 이제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그러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인데 이것도 이제 다시 지도를 봐야겠지.
여기 분명히 요나라라고 되는데 여기 여진이라고 했어.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 넓은 영토가 요나라인데 한반도 북쪽에서 지금의 연해주와 만주일 때 여진족이 요나라의 지배하에서 자기들의 어떤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여진족이 점차 이제 세력을 키워서 요나라를 땅을 사실상 조금씩 잠식해 나가. 그러다가 이 여진족이 언제? 1115년에 이 교과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죠?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합했다 그랬지. 한자로 쓰면은 이걸 아골타,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아골타인데 이렇게 써놓고는 이제 아구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진족을 싹 통일을 해서 1115년에 금을 세웠어요. 금나라. 그러면 지금 중국 땅은 어떤 나라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이 남쪽은 송나라, 여기 아까 이쪽 일부는 송, 서하, 원래는 여기가 다 요나라 땅이었는데 일부 이제 금나라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요나라를 먹어 들어오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금나라가 점차 요나라를 이제 잠식해서 조금씩 먹어 들어오자 송나라가 그래도 어쨌든 요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크게 한 건 없지만은 요나라 때문에 계속 세패를 바치면서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문제가 된 나라야. 그러자 잘 됐다. 이참에 이 금나라와 손을 잡고 요나라를 없애버리자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실제 여기 안 보이나? 짠. 연합 공격을 한 거예요. 금나라와 송과 금이 요나라를 협공을 했어. 그래서 결국 요나라를 1125년에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금나라 입장에서는 또 나라 세운 지 10년 만에 엄청난 강대국인 요나라를 멸망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금나라가 송나라와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송나라의 사정을 알게 됐지. 나라가 너무 약해, 허접해. 그래서 이 금나라가 1125년에 요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송나라를 공격을 해버려. 그래서 송나라의 화북지방일 때, 그러니까 송나라의 절반 가까이 땅을 빼앗게 되지. 그러면서 송나라는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지? 수도의 절반가량을 뺏기고 수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지. 그래서 남송이라고 그래요. 그게 1127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금나라 입장에서는 나라를 세운 지 10년 만에 요나라 멸망시키고 2년 뒤에는 사실상 송나라한테도 항복을 받아서 화북까지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영토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영토상으로는 뭐 남성이랑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송나라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사실은 금나라가 송나라 봐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금나라는 송나라를 완전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이때 실제 흔히 송나라 입장에서는 정강의 변이라고 해서 이게 1127년 사건. 황제와 황제 아들 이 둘 다 잡혀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그 황족의 후손이 그냥 송을 유지했고
금나라가 그것을 그냥 용납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남송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송나라도 이 정보강조 북방민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뭘? 여진 문자 어디지? 문자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중 지배 체제 그거를 이제 흔히 맹한모국제 주연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비슷한 거예요. 즉 여진족을 중심으로 한 유목민 사회는 기존의 부족제 방식으로 통치해요. 그게 맹한모국제예요. 그리고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의 제도인 주연제를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금나라, 유나라와 비슷하게 이중 지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금나라도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이 지도를 다시 보자. 이 금나라 북쪽에서 누가 등장했을까? 이제 누가 나올 때가 됐지? 바로 누가 등장해요? 1206년에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을 싹 통일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금나라를 잠식해 들어오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요. 이 사람이 결국 누굴까? 그 유명한 칭기즈 칸이에요. 칭기즈 칸. 그래서 결국 금나라는 이 칭기즈 칸의 공격으로 연도도 아주 쉬운 연도 1, 2, 3, 4 1234년에 멸망을 그러니까 금나라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지 1115년에 세워져서 10년 뒤에 유나라 멸망시키고 2년 뒤에는 송나라까지 박살냈어. 그러지만은 1234년에는 몽골의 공격으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의 건국 또 송나라의 통치 그 다음에 송나라를 괴롭혔던 북방민족 또 북방민족이 세운 정보왕조로서 세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유나라 아까 탕구투 당황이 세운 나라 얘기를 안 했네. 나라 이름을 큰일 날 뻔했네. 바로 하야 하. 그런데 한데 어떻게 됐어요? 중국 최초의 왕조가 하였지. 그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서하라고 서하. 맞아. 아까 나라 이름 얘기하는데 탕구투 얘기만 하고.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송나라의 경제 발전부터 송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